나토 사무차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유럽은 이미 죽었다. 그 한마디에 15개국 안보 관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72시간. 유럽 전체에 포탄이 바닥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2시간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작은 반도의 나라였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수석 부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벌어진 그 충격적인 브리핑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독일 연방국방부 국제협력국 소속 참사관 토마스 밀러입니다. 지난 봄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개 안보 브리핑 하나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아침만 해도 저는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안 건 제목이 동아시아 방산 파트너십 현황 평가였으니까요. 한국 무기 수출 현황이나 훑어보는 지루한 자리겠거니 싶었습니다. 저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가진 군사적 유산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품고 자란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연방군 초창기 장교로 복무하셨고, 아버지는 라인메탈 본사에서 30년 넘게 레오파드 전차 계열의 설계를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저녁 식탁에서 전차의 장갑 두께와 포탑 회전 속도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최정상이고 유럽의 방패는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흔들림 없는 신념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열리는 곳은 나토 본부 건물 지하 2층에 위치한 특수보안구역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깔린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면의 콘크리트에서 지하 특유의 서늘하고 무거운 공기가 스며 나왔습니다. 두꺼운 방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14명의 관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각국 이름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천장의 대형 스크린은 나토 엠블럼을 띄운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커피향이 방 안가득 퍼져 있었고, 여기저기서 작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부분이 저처럼 별 기대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왼쪽에는 클라우스 베버 수석부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인메탈 유럽 사업부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죠. 아버지 세대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가볍게 목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른쪽에는 프랑스 나토 방위기획국장 장 피에르 모로가 두꺼운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영국 BAE 시스템즈의 마크 헤이스팅스 이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유럽 방위 산업의 핵심을 움직이는 거물들이었습니다. 그때 브리핑룸의 묵직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신사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은 온화해 보였지만 푹 꺼진 두 눈 속에는 수십 년간 전장의 먼지를 들이마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운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헨릭 라스무센, 전직 나토 사무차장이자 덴마크 출신의 전설적인 안보 전략가였습니다. 냉전 시절부터 발칸 내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까지 유럽 안보의 최전선에서 35년을 보낸 분이셨죠. 현재는 나토 자문위원 자격으로 활동하고 계셨는데 그날따라 그의 눈빛이 유독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라스무센 전 사무차장은 교탁에 서더니 인사도 없이 스크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유럽 전역의 군사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동유럽에서 발트해까지 나토 동부 방어선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리모컨으로 그 파란색 선을 하나하나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방어선이 사라지고 루마니아의 방어선이 사라지고 발트 3국의 방어선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스크린에 텅 빈 유럽 지도만 남았을 때 라스무센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전체를 짓누르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죽었다. 잠시 멈추더니 우리 한 명 한 명의 눈을 찬찬히 훑었습니다. 너희들의 국경을 지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나토가 아니다.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제조한 그 빛나는 전차도 아니고 미국의 해구산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유럽의 동쪽 국경에서 러시아의 전차 부대를 실질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것은 너희들 대부분이 지도에서 찾지도 못할 태평양 건너의 작은 반도 국가다. 브리핑룸이 일순간 냉동실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토의 전직 사무차장이 나토 본부 한가운데서 유럽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클라우스 베버 수석부사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섰죠. 라인메탈에서 25년을 일한 사람답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무차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레오파드2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주력 전차입니다. 나토 15개국이 운용하고 있고 실전에서 검증된 전차 중 이보다 우수한 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아의 어떤 나라가 유럽을 대체한다니 이건 모독입니다. 마크 헤이스팅스 이사가 클라우스의 옆에서 냉소적인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한국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국이 최근 동유럽에 전차와 자주포를 팔고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한 불을 끄려고 동유럽 국가들이 값싼 물건을 대량으로 긁어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나토의 상호운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급한 대로 수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저도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휴전 상태인 아시아의 중견 국가. 삼성이라는 기업이 스마트폰을 잘 만들고 K-팝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유럽의 방패를 대체한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마르쿠스 라이너 퇴역 준장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끼어들었습니다. 불그락푸르락한 얼굴에 목힘줄이 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나는 독일 연방군에서 33년을 복무했소. 냉전 시절 풀다 갭에서 소련의 전차 사단을 마주하고 서 있었던 사람이요. 우리 유럽 군인들이 수십 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방어선을 아시아의 어떤 나라가 대신한다는 발상 자체가 나토 70년 역사에 대한 모독이요. 피에트로 콘티 레오나르도 부사장도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유럽 방산의 핵심 축입니다. 항공전자 장비부터 해군 시스템까지 유럽이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무차장님의 발언은 유럽 방산 업계 전체에 대한 심각한 무례입니다. 앙투안 르클레르 분석관이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논리적인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방산 시장 규모는 연간 3천억 유로 이상입니다. 라인메탈과 BAE 시스템즈 그리고 레오나르도와 네스터를 합치면 전 세계 방산 매출 상위 10위 안에 유럽 기업이 4개나 들어갑니다. 한국의 전체 방산 수출액은 유럽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유럽을 대체한다는 겁니까? 에릭 발트 조달관이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EU 방위청 데이터를 보면 유럽은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독일만 해도 군비 증강 특별기금으로 130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한국이 무기 몇 가지를 팔았다고 유럽이 죽었다는 건 좀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사방에서 쏟아지는 반박에 브리핑룸은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라스무센 전 사무차장은 위대한 분이셨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선을 넘으신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14명 모두가 한결같이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죽었다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모독적인 발언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딱 한 사람만이 반박에 가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 구석에 앉은 폴란드의 카타지나 노바크 부국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만히 두드리며 라스무센의 얼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그때는 그녀의 그 묘한 태도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라스무센 전 사무차장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반발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우 한가운데 서 있는 등대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반박이 잦아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린 다음 아주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빨간색 숫자 하나가 화면 가운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금 클라우스가 레오파드2가 세계 최고라고 했지. 마르쿠스는 33년간 유럽을 지켰다고 했고 에릭은 120조 원을 투자할 거라고 했다. 좋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지금 이 순간 유럽의 동쪽 국경에서 러시아가 전면전을 개시한다고 가정해봐라. 라스무센이 숫자 71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72시간. 이것이 나토 전체의 재래식 탄약 비축량이 바닥나는 시간이다. 3일이면 끝이야. 여기 있는 15명의 나라들이 가진 포탄과 미사일을 전부 합쳐도 러시아와의 전면전에서 72시간을 버티지 못한다.
브리핑룸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클라우스 수석 부사장이 이를 악물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평시 비축량 기준입니다. 전시로 전환되면 생산 속도를 높이면 됩니다. 라인메탈만 해도 탄약 공장 증설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라스무센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지? 그 공장 증설이. 클라우스의 입이 잠시 굳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36개월 이내에 완전 가동이 가능합니다. 36개월. 라스무센이 그 숫자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72시간 뒤에 탄약이 바닥나는데 새 공장이 돌아가려면 36개월이 걸린다는 소리다. 그 35개월의 공백 동안 누가 유럽의 국경을 지키지? 클라우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스무센이 다시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각국 주력 전차의 가동률이 표시되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의 실전 투입 가능 비율 32%, 프랑스 르클레르 28%, 영국 챌린저의 가동률 38%. 브리핑룸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쿠스 라이너 퇴역 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수치가 정확합니까? 정확하다. 내가 나토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직접 확인한 데이터다. 지금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나아지지 않았어. 라스무센이 교탁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너희들은 레오파드2가 세계 최고 전차라고 자랑한다. 맞아, 설계는 최고다. 하지만 10대 중 7대가 정비창에 처박혀 있으면 그건 전차가 아니라 박물관 전시물이야. 르클레르도 마찬가지다. 종이 위에서는 화려하지만 전장에 끌고 나갈 수 있는 숫자가 3알도 안 되는 전차가 무슨 소용이지. 지금 유럽의 방사는 박물관이야. 화려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박물관. 장 피에르 모로 방위기획국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헨릭, 자네의 문제 제기는 알겠네. 유럽 방산의 준비 태세에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도 인지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과 아시아의 특정 국가가 유럽을 대체한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닌가. 라스무센이 모로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장 피에르, 자네는 아직 모르는 거야. 유럽의 이 처참한 공백을 누가 메우고 있는지를 말이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유럽 전체에 포탄이 바닥났을 때 가장 먼저 동유럽의 항구에 나타난 건 미국의 수송선이 아니었어. 태평양을 건너온 한국의 화물선이었다. 그 순간 카타지나 노바크 폴란드 부국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무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4개의 시선이 일제히 카타지나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폴란드는 러시아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나토 회원국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독일에 전화했습니다. 레오파드1을 추가로 보내달라고요. 독일의 대답을 아십니까? 카타지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브리핑룸 전체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3년 뒤에 논의하자.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클라우스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평양 건너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한국의 K2 전차가 그단스크 항구에 내려졌습니다. 수백 대가요. 브리핑룸이 찢어질 듯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라스무센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2시간 뒤에 탄약이 바닥나고 36개월 뒤에야 공장이 돌아가는 유럽의 빈자리를 누가 메우고 있는지 이제 조금은 감이 오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이 유럽의 동쪽 국경에 전차와 자주포를 내려놓은 것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야. 그들이 지금 유럽의 안보 구조 자체를 어떻게 재설계하고 있는지 그 소름 끼치는 그림을 지금부터 보여주겠다. 저는 그제야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붉은 경고등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타지나의 담담한 목소리가 남긴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3년 뒤에 논의하자. 그것이 우리 유럽이 동맹국에게 내놓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3년의 공백을 태평양 건너의 나라가 6개월 만에 메워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라스무센 전 사무차장이 그날 꺼내든 증거들은 제가 평생을 믿어온 유럽 방위의 견고한 성벽을 벽돌 한 장씩 무너뜨려 나갔습니다. 카타지나의 증언이 남긴 파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라스무센 전 사무차장이 스크린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주요국의 방산 생산 능력을 비교하는 표가 떴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유럽 방산의 속살을 한번 까보자. 라스무센이 독일 항목을 짚었습니다. 레오파드 2점, 클라우스 자네가 세계 최고라고 했지. 설계는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 라인메탈의 생산 라인이 어떤 상태인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정확히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냉전이 끝나고 유럽 전체가 평화에 취했을 때 독일은 무엇을 했지? 킬에 있던 전차 조립 라인 3개를 2개로 줄였다가 다시 1개로 줄였다.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협력업체 120곳 중 70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 장갑판을 깎던 숙련공들은 자동차 공장으로 떠났고 포탑 용접 기술자들은 은퇴한 뒤 후임자를 남기지 못했다. 클라우스의 턱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뭐냐? 지금 라인메탈이 레오파드 1을 신규로 생산하려면 라인을 다시 까는 데만 30개월이 걸린다. 부품 공급망을 복원하는데 12개월이 추가로 필요하고 숙련공을 다시 훈련시키려면 또 6개월이 붙는다. 전부 합치면 첫 번째 신규 전차가 굴러나오기까지 최소 36개월이야. 3년이다. 라스무센이 프랑스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프랑스는 더 심각하다. 르클레르 전차의 마지막 생산 계약이 체결된 게 언제인지 아나? 거의 20년 전이다. 레스터의 르클레르 생산 라인은 사실상 동면 상태에 들어갔어. 엔진을 만들던 공장은 민수용 디젤 엔진으로 전환했고, 포탑의 핵심 전자장비를 납품하던 업체는 아예 항공 분야로 업종을 바꿔버렸다. 지금 프랑스가 르클레르를 다시 양산하려면 처음부터 공급망을 새로 짜야 한다는 뜻이다. 앙투안 르클레르 분석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레스터 소속인 그가 가장 뼈저리게 알고 있는 현실이었을 겁니다. 영국도 봐라. 챌린저 1을 챌린저 3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지. 예산은 얼마를 잡았나? 처음에 잡은 예산이 벌써 3배가 넘게 초과됐다. 이유가 뭐냐? 부품이 없어서, 공급업체가 사라졌어서. 설계도는 있는데 그걸 실제로 깎아낼 수 있는 기계와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야. 마크 헤이스팅스 이사의 냉소적인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스무센이 스크린에 하나의 그래프를 더 띄웠습니다. 유럽 전체의 포탄 연간 생산량 추이였습니다. 냉전 시절 정점을 찍었던 그래프가 벽에서 떨어지는 물처럼 수직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포탄을 보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에 소모되는 155mm 포탄이 얼마인지 아나? 많은 날에는 10,000발이 넘는다. 그런데 유럽 전체가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155mm 포탄이 고작 30만 발 수준이야. 한 달이면 바닥이 보인다는 소리다. 에릭 발트 조달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120조 원 투자 계획을 자신 있게 말하던 그였습니다. 1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 좋아. 하지만 그 돈이 실제로 전차와 포탄이 되어 전장에 굴러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나.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짓고 인력을 훈련시키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나려면 빨라야 5년이다. 5년 동안 유럽의 동쪽 국경은 누가 지키지? 브리핑룸의 공기가 납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아까까지 분노와 자존심으로 가득했던 얼굴들이 하나둘씩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독일, 방산의 현실을 이렇게 적나라한 숫자로 마주하니 속이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라스무센이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유럽이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다. 맞아. 설계도만 놓고 보면 유럽의 무기는 여전히 세계 최정상이다. 하지만 설계도를 실제 철과 화약으로 바꿔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증발해버렸다. 화려한 설계도가 가득한 박물관. 그것이 지금 유럽 방산의 민낯이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관료들은 아직 마지막 자존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생산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한국이 메운다는 주장은 여전히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급한 불 끄기용으로 동유럽이 한국산 무기를 좀 사들인 것이지. 그것이 유럽 전체의 안보 구조를 바꾸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요. 라스무센이 그런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을 읽기라도 한 듯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이 급한 불 끄기용으로 싸구려 무기를 떠넘긴 거라고 생각하나 보군. 좋다.
그러면 그 싸구려 무기가 너희들의 자존심을 어떻게 박살냈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발트의 연안의 항구 위성사진이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 세 척이 접안에 있었고 부두 위로 끝이 보이지 않는 녹색 전차 행렬이 줄지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단스크 항구의 실제 위성 사진이다.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하는 순간이지. 카타지나가 방금 말했듯이 폴란드는 독일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돌아온 대답은 3년이었지. 그래서 태평양 건너에 전화를 걸었다. 한국의 대답은 뭐였을까? 라스무센이 카타지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카타지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계약 서명 후 첫 번째 K2 전차가 그단스크 항에 도착하기까지 정확히 6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빠른 납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클라우스가 이를 갈며 끼어들었습니다. 속도가 빠른 건 품질을 희생했기 때문 아닙니까? 급하게 찍어낸 물건이 레오파드유와 같은 수준일 리 없습니다. 라스무센이 기다렸다는 듯이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나토 표준 시험 성적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토 공동 실사격 평가 결과다. K2 전차의 120mm 주포 명중률, 2000m 거리에서 이동 표적 기준, 레오파드 EA7과 동급이다. 장갑 방호력 역시 나토 스타나그 기준 최상위 등급을 충족했다. 엔진 출력은 1500마력으로 레오파드 E와 동일하고 최고 속도는 오히려 K2가 시속 70km로 10km 더 빠르다. 한 가지 더 알려줄까? 라스무센이 가격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K2의 대당 가격은 레오파드 EA7의 절반을 밑돈다. 성능은 동급인데 가격은 절반이고 납기는 6분의 1이야.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만약 내가 무기 구매 담당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카타지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실무자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정말 무서운 건 전차를 빨리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전차와 함께 정비 인력과 훈련 교관단을 동시에 보내왔다는 겁니다. 우리 폴란드 전차병들이 K2에 탑승해서 실전 훈련을 시작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채 3개월이 안 됩니다. 독일에서 레오파드의 추가분을 받으면 전원 훈련에만 8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립니다. 안나 코발스카 루마니아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었습니다. 루마니아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K9 자주포를 도입했는데 한국 기술진이 우리 포병기지에 상주하면서 정비와 운용을 함께 해줬습니다. 현장 대응 속도가 유럽 방산 업체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부품 요청을 하면 유럽 업체는 견적서 먼저 보내고 승인 절차를 밟느라 3개월이 걸리는데 한국 쪽은 72시간 안에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리나 칼리우나이테 리투아니아 기획관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발트 3국 입장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국경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3년 뒤에 도착할 최고급 무기보다 6개월 뒤에 도착하는 충분히 좋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K2와 K9은 충분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최상급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의 실무자들이 한 명씩 실제 경험을 증언하기 시작하면서 회의적이던 분위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모르게 펜을 꼭 쥔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스 베버 수석부사장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동유럽 몇 나라가 급한 상황에서 한국 무기를 구매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유럽의 자체 생산 능력이 복원되면 다시 유럽산으로 돌아올 겁니다. 한국에 대한 의존은 과도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라스무센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동정과 조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도기적이라고. 클라우스, 내가 방금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력 전차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진짜 모르는 건가? 클라우스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전차를 산다는 건 철덩어리를 사는 게 아니야. 그 전차를 유지하기 위한 수만 개의 전용 부품, 그 전차를 수리하는 정비 매뉴얼과 장비, 그 전차를 조종하는 군인들의 훈련 체계, 그 전차와 통신하는 지휘 통제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통째로 한국 시스템으로 전환된다는 뜻이다. 한 번 바꾸면 되돌리는데 최소 15년이 걸려.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지.
올라프 베르그 노르웨이 참모가 팔짱을 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무차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확정한 나토 회원국이 몇 개국입니까? 라스무센이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경공격기까지 3개 체계를 동시 도입했다. 루마니아 K9, 에스토니아 K9, 노르웨이 K9, 핀란드 K9 도입 검토 중. 영국이 K9 기반 포병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호주도 K9을 도입하면서 나토 파트너국까지 확산되고 있다. 손가락이 거의 다 펴졌을 때 라스무센이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토 동부 방어선에 배치된 신규 전차 중 한국산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이것을 과도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나? 클라우스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차 체계를 통째로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군사 DNA 자체를 이식하는 수술이라는 라스무센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동쪽 방어선을 지키는 전차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왔고, 그 전차를 움직이는 부품과 정비 체계와 훈련 교리까지 전부 한국식으로 재편되고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우아하게 진행되는 군사적 종속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브리핑이 시작된 지 2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라스무센 전 사무차장이 잠시 스크린을 끄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없는 벽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우리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차갑고 날카로운 분석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깊고 축축한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아버지 에릭 라스무센은 해군 군의관이었다. 지금으로부터 70년도 더 전에 아버지는 덴마크 의료지원함 유틀란디아호에 승선해서 태평양을 건넜다. 목적지는 한국의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였다. 한국전쟁에 의료지원을 나간 거다. 라스무센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평소에 전쟁 이야기를 거의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와인을 한 잔 드시더니 갑자기 멀리 바다를 보시는 것 같은 눈으로 말씀하셨다. 라스무센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옮기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도시 전체가 폐허였다.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 길거리에는 다리를 잃은 군인들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눈처럼 쏟아져 나왔다. 우리 의료팀은 하루에 수백 명씩 치료했는데 마취약이 떨어져서 마취 없이 수술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 브리핑룸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르쿠스 라이너 퇴역 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진짜 잊지 못한 건 폐허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한국 사람들의 눈을 잊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는데 울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있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 서서 벌써 벽돌을 다시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직 포성이 들리는데 말이다. 나는 군의관으로 수많은 전장을 봤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이었다. 저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다. 라스무센이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에 핏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럽 16개국이 유엔군으로 한국에 갔다. 덴마크도 노르웨이도 영국도 프랑스도 갔다. 수천 명의 유럽 청년들이 이름도 몰랐던 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피를 흘렸다. 아버지의 동료 중 셋이 부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올라프 베르그 노르웨이 참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르웨이도 한국전쟁에 이동 외과병원을 보냈다는 사실을 떠올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 한국은 우리가 피를 흘려 지켜준 나라다. 원조를 받던 세계 최빈국. 그게 유럽이 한국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지. 라스무센이 다시 우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수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라. 우리가 피를 흘려 지켜준 그 폐허의 나라가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었다. 우리가 포탄을 나눠줬던 그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포탄을 보내주고 있다. 우리가 전차로 지켜줬던 그 나라의 전차가 이제 우리의 국경을 지키고 있다. 브리핑룸 안에서 누군가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 헨릭, 내가 부산에서 본 그 눈빛을 기억해라. 저 사람들은 받은 것을 잊지 않는다. 반드시 갚는 민족이다. 다만 그들이 갚는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거다. 라스무센이 교탁을 두 손으로 짚으며 브리핑룸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70년 전 아버지의 예언이 맞았다. 그들은 돌아왔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도 놀라운데, 지켜줬던 나라의 방패가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국제 관계의 어떤 공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쿠스 라이너 퇴역 준장이 처음으로 라스무센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무차장님, 저는 아까 나토 70년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군인 출신의 자존심이 강한 마르쿠스가 직접 사과한 것은 브리핑룸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피에트로 콘티 레오나르도 부사장도 팔짱을 풀었고 미카엘 린드그렌 스웨덴 관료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스 베버와 마크 헤이스팅스, 그리고 장 피에르 모로 방위기획국장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10분간의 휴식이 선언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335 모여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창문 없는 벽 앞에 서서 종이컵에 커피를 홀짝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이라는 숫자와 아버지의 부산 이야기가 뒤엉켜서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자리에 돌아왔을 때 라스무센 전 사무차장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감정적인 기운은 사라지고 다시 냉철한 정보 분석가의 얼굴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다. 지금까지는 전차와 자주포 이야기를 했다. 무기를 빨리 많이 납품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이야기지. 하지만 한국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다. 스크린에 거미줄처럼 복잡한 도식이 떴습니다. 중앙에 한국이라고 적힌 원이 있었고 그 주위로 수십 개의 선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원자력 포탄 자주포 전차 위성 AI 배터리. 각각의 단어가 선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한국이 무기를 파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다.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파는 나라다. 라스무센이 도식의 각 항목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지금 나토의 차세대 전투 시스템은 전부 AI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율주행 전투 차량이든 무인 정찰기든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든 핵심은 인공지능이야.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심장이 바로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다. 이 HBM을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 이 두 회사가 세계 시장의 94%를 장악하고 있어. 앙투안 르클레르 분석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94%라고요. 그러면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론은요?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린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즉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최소 5년간 나토의 AI 전투 시스템의 두뇌는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이야. 마크 헤이스팅스 이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영국은 AI 군사 시스템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였으니까요. 두 번째, 에너지. 전쟁을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다. 군사 기지를 돌리고 무기 공장을 가동하고 통신망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지. 유럽은 지금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원전 회귀를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그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나. 라스무센이 스크린에 체코 두코반이 원전 프로젝트를 띄웠습니다. 체코가 신규 원전을 짓기로 했다. 입찰에 프랑스의 EDF와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쟁했지. 결과가 뭐였나. 한국이 이겼다. 프랑스의 심장부인 원자력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꺾은 거야. 앙투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박 대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체코 원전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가격과 공기에서 우리가 밀렸습니다. 인정합니다. 프랑스인의 입에서 인정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원자력은 프랑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자존심에 균열이 갔다는 것은 단순한 사업 수주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포탄.
아까 72시간 이야기를 했지. 유럽에 탄약이 바닥났을 때 미국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미국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나. 155mm 포탄 생산량을 늘리려면 14개월이 필요하다. 미국조차 포탄을 즉시 공급할 능력이 없었어. 라스무센이 한 박자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3개월이다. 같은 155mm 포탄을 한국은 3개월 안에 증산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70년간 단 하루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야. 포탄 공장에 불이 꺼진 적이 없다는 뜻이다. 미국 14개월, 한국 3개월. 그 격차가 스크린에 빨간 글씨로 표시되었을 때 에릭 발트 조달관이 처음으로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떼며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차장님, 정리하면 이런 겁니까? 전차와 자주포는 한국이 6개월 만에 납품한다. AI 군사 시스템의 핵심 반도체는 한국이 94%를 독점하고 있다. 원전 에너지도 한국이 수주하고 있다. 포탄까지 한국이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다. 전쟁에 필요한 4가지 핵심 요소를 전부 한 나라가 쥐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라스무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다, 에릭. 그리고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야. 보통은 한 나라가 한 분야에서 강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약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소프트웨어와 항공에 강하지만 제조업은 약하다. 독일은 자동차와 기계에 강하지만 반도체는 약하다. 일본은 소재에 강하지만 시스템 통합은 약하다. 하지만 한국은 반도체와 중공업과 에너지와 탄약 생산을 동시에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보유한 유일한 나라야.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퀴르 야브즈 튀르키의 연락장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라는 뜻입니까? 라스무센이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한국은 우연히 이 모든 것을 갖게 된 게 아니다.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의도적으로 전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자국 내에 구축해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하루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휴전선 너머의 미치광이가 핵무기를 들고 서 있는 나라에서 70년을 살면 이런 괴물 같은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각각 인상적인 수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라스무센이 그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었을 때 그 그림은 소름이 끼칠 만큼 정교한 거미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미 그 거미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에릭 발트 조달관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무차장님의 분석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한국은 적어도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한국이 나토의 위협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스무센이 에릭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동정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에릭 자네의 그 말이 바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다. 한국이 동맹이라는 건 맞다. 하지만 동맹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야. 적은 예측이 된다. 적의 행동에는 패턴이 있고 우리는 그 패턴에 대비할 수 있지. 하지만 한국은 동맹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어떤 정보 기관도 예측하지 못하는 나라다. 마크 헤이스팅스 이사가 냉소적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예측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투명한 정책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예측 불가능한 거지, 한국이 왜 예측 불가능합니까? 라스무센이 천천히 교탁 앞으로 걸어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마크. 내가 나토에서 35년간 일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게 있다. 보통의 국가는 문제가 생기면 단계적으로 반응한다. 먼저 외교적 항의를 하고 그 다음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최종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암시하지. 이런 순서를 밟기 때문에 상대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라스무센이 잠시 멈추더니 목소리를 한 톤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단계를 건너뛴다. 그들은 선을 넘은 상대에게 경고장을 보내지 않는다. 협상 테이블을 차리지도 않는다. 대신 조용히 실험실로 들어가서 상대가 방심한 순간 시장 구조 자체를 뒤집어 버린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몇 년 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통제한 사건을 아나. 저도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라스무센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기습적으로 차단했다. 그 소재들을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계산은 완벽해 보였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확신했지. 서구 언론도 일제히 한국 반도체의 종말을 예측했다. 라스무센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이 뭐였을까? 경고도 보복도 없었다. 그냥 침묵했다. 일본은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고 세계 언론은 한국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연구실에 처박혀서 밤낮 없이 소재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해버렸다. 미카엘 린드그렌 스웨덴 관료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릴 거라던 기술을 1년 만에 해냈다는 겁니까? 그렇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나?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핵심 소재를 직접 통제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더 높아졌어. 진짜 지옥은 일본에서 열렸다. 한국이라는 세계 최대 고객을 영원히 잃어버린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한국의 목을 조르려다 스스로 자기 목에 올가미를 건 꼴이 된 거지.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라스무센이 한 걸음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무서운 이유다. 그들은 맞으면 바로 치고 나오지 않는다. 대신 그 분노를 삼키고 조용히 자기 역량을 키워서 상대가 가장 방심한 순간에 시장판 자체를 뒤엎어버린다. 상대에게 도망칠 시간조차 주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끝장을 내버리지. 클라우스 베버 수석 부사장이 처음으로 목소리에서 공격성이 빠진 채 물었습니다. 그게 방산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스무센이 클라우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관련이 있다, 클라우스. 한국이 반도체에서 보여준 그 패턴이 지금 방산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야. 유럽이 평화에 취해 공장 문을 닫고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칼을 갈았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만드는 지역 국가쯤으로 생각했지. 하지만 유럽이 가장 절박하게 무기가 필요한 순간 완벽한 해결책을 들고 나타난 거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유럽의 군사 인프라 깊숙한 곳에 한국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어. 장 피에르 모로 방위기획국장이 처음으로 두꺼운 서류에서 눈을 떼고 라스무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헨릭, 자네 말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건가? 한국은 유럽에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유럽의 안보 구조 자체를 한국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형태로 재편하고 있다는 거지. 라스무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다, 장 피에르.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이 과정이 어떤 위협이나 강요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야. 유럽이 스스로 한국의 무기를 선택하고 한국의 부품에 의존하고 한국의 훈련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어. 한국은 우리에게 총 한 자루 겨누지 않았다. 그저 가장 빠르고 가장 좋고 가장 싼 해결책을 들고 왔을 뿐이야. 우리는 스스로 기꺼이 그 그물 안으로 걸어 들어간 거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스무센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유럽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럽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반복한 결과 어느 순간 유럽의 안보가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크 헤이스팅스 이사가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면서도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인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차장님, 한국은 동맹입니다. 그들이 이 위치를 악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스무센이 마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동맹이었다. 같은 편이었어. 그런데 선을 넘었지. 그 결과가 뭐였나 아까 말했잖아. 한국은 경고하지 않았다. 그냥 끝내버렸다. 문제는 이거야, 마크. 한국은 동맹으로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파트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그 선을 넘는다면 그때부터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로 돌변한다. 그리고 그 선이 어디인지는 한국만이 안다. 브리핑룸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동맹인데 무섭다. 이 역설적인 문장이 머릿속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적이 무서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군이 무서운 건 전혀 다른 차원의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군 없이는 이미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라스무센이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나토 동부방어선 지도가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란색 대신 빨간색 표시가 방어선 곳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 빨간 점들이 현재 한국산 무기 체계가 배치되어 있는 위치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나토 동부방어선의 핵심 거점마다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가 서 있다. 이 무기들을 유지하는 부품과 탄약은 태평양을 건너온다. 이 무기들을 운용하는 군인들은 한국식 교리로 훈련받았다. 한국이 공급을 멈추면 이 빨간 점들이 전부 사라진다. 나토 동부방어선에 구멍이 뚫리는 거야. 하지만 이건 아직 눈에 보이는 무기의 이야기일 뿐이다. 진짜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다. 한국이 유럽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부까지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그 마지막 퍼즐을 보여주겠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된 지 거의 3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5명의 눈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조롱으로 가득했던 그 눈들이 이제는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복잡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라스무센 전 사무차장이 스크린에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나토 기밀 등급이 찍힌 시뮬레이션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화면 가운데 붉은 글씨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공급 중단 시 나토 동부방어선 72시간 시뮬레이션. 이것은 내가 사무차장 재직 시절 직접 의뢰한 시뮬레이션이다. 한국이 만약 어떤 이유로든 유럽에 대한 군수 지원을 중단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72시간 단위로 분석한 결과물이야.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펼쳐졌습니다. 0시간에서 24시간. 폴란드 동부 전선의 K2 전차 부대에 예비 부품 공급이 끊긴다. K9 자주포의 포탄 보급 라인이 차단된다. 첫 하루는 비축분으로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전투 강도가 높아지면 12시간 만에 포탄 소모율이 보급률을 추월한다. 라스무센이 다음 단계로 넘겼습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에스토니아와 루마니아의 K9 포병 부대가 탄약 부족으로 발사 속도를 절반으로 줄인다. 폴란드 K2 전차 중 정비가 필요한 차량이 수리 불가 상태에 빠지기 시작한다. 한국산 전용 부품이 없으면 엔진을 열 수조차 없거든. 동시에 나토의 AI 기반 정찰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HBM 칩의 교체 주기가 도래했는데 새 칩이 오지 않으니까 브리핑룸의 온도가 몇 도는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48시간에서 72시간. 동부방어선의 포병 화력이 70% 감소한다. 전차 가동률이 40% 아래로 떨어진다. AI 정찰 체계가 간헐적으로 먹통이 되면서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없게 된다. 72시간이 되면 나토 동부방어선에 3곳 이상의 치명적 공백이 발생한다. 러시아의 기갑 부대가 돌파할 수 있는 구멍이 뚫린다는 뜻이다. 라스무센이 스크린을 끄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다. 전투기를 날릴 필요도 없어. 그저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침묵하는 것만으로 나토의 동쪽 벽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유럽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한국 말고 또 있나. 클라우스 베버 수석 부사장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을 때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그 얼굴이 이제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스무센이 한 발짝 물러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라. 방금 보여준 건 한국이 적이 되었을 때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한국은 적이 아니다. 아군이다. 70년 전 우리가 피를 흘려 지켜준 그 나라가 70년 뒤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 돌아온 거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축복이야. 다만 그 축복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클라우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브리핑룸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아까처럼 분노에 차서 벌떡 일어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차장님. 클라우스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라인메탈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레오파드2가 세계 최고 전차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버지도 라인메탈에서 일하셨고 저도 제 아들에게 같은 자부심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장에서는 3년 뒤 납품 계약도 제때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내부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망이 무너져 있고 숙련공이 부족합니다. 설계도는 세계 최고인데 그걸 만들어낼 사람과 기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클라우스가 고개를 들어 라스무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차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 태평양 건너의 나라가 우리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에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유럽 최대 방산 기업의 수석 부사장이 직접 입으로 우리는 늦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독일 방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방 안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크 헤이스팅스 이사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챌린저 3 업그레이드를 자체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 솔직히 확신이 없습니다. 한국이 동유럽에서 보여준 그 생산 속도와 품질을 보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존심 때문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피에트로 콘티 레오나르도 부사장도 팔짱을 풀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탈리아 방산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피에르 모로나토 방위기획국장이 두꺼운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내 거의 침묵을 지켜온 그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높은 직급이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드디어 말을 시작한 겁니다. 14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헨릭, 자네가 오늘 보여준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겠네. 모로가 잠시 숨을 고른 뒤 무겁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35년간 프랑스와 나토의 방위 정책을 수립해왔네. 유럽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 위에 정책을 세웠지.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깨달았네. 우리는 설계도 위에 성을 쌓고 그 성이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 모로가 라스무센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헨릭. 나토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네. 한국이라는 파트너가 유럽의 안보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됐어.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네. 전원 인정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을 때 14명 전원이 반발하고 비웃었던 그 브리핑룸에서 3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클라우스도 마크도 모로도 전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라스무센 전 사무차장이 교탁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스크린은 꺼져 있었고 브리핑룸에는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날카로운 분석가의 기운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하면서도 무거운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다. 라스무센이 천천히 브리핑룸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는 한국이 무섭다는 경고가 아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자는 제안이다. 그가 아까 꺼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70년 전 아버지가 부산에서 본 그 눈빛. 모든 것을 잃었는데 울지 않고 이를 악물고 다시 벽돌을 쌓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오늘 너희들이 직접 확인했다. 원조를 받던 세계 최빈국이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지켜줬던 나라의 방패가 되어 돌아왔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역전은 전례가 없다. 라스무센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받은 것을 잊지 않는 민족이다. 한국전쟁 참전국 기념비가 서울 한복판에 서 있고 매년 참전 용사를 초청해서 감사를 표한다. 내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감사 훈장을 받으셨다. 90이 넘은 노인이 그 훈장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셨다. 브리핑룸 어딘가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는 민족이다. 다만 그 방식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뿐이다. 우리가 포탄을 나눠주었더니 그들은 세계 최고의 포탄 공장을 지어서 돌아왔다. 우리가 전차로 지켜줬더니 그들은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어서 우리의 국경에 세워주었다. 우리가 의료 지원을 보냈더니 그들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AI 전투 시스템의 심장을 채워주었다. 이것이 한국식 보은이다. 받은 것보다 10배를 돌려준다. 라스무센이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이 있다. 한국을 단순히 무기납품 업체로 보지 마라. 값싼 대안으로 취급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은인의 후손이고 우리가 가장 절박할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진정한 파트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먼저 등을 돌리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를 기억해라. 라스무센이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조용하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라. 그들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재고 있는 사냥꾼의 인내다. 선을 넘는 순간 돌아갈 길은 없다. 하지만 선을 넘지 않는 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을 나오며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깔린 콘크리트 복도가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브뤼셀의 늦은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토 본부 앞마당에 꽂혀있는 32개국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들 사이를 걸으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삼성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가방 속 노트북을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반도체 핵심 부품도 한국산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호텔에서 본 뉴스에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떠 있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오늘에야 깨달은 겁니다. 다음 주에 저는 서울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의 실무 협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아침만 해도 그저 지루한 업무 출장으로 생각했던 그 일정이 지금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아야 했습니다. 독일의 국방 관료로서가 아니라 70년 전 유럽이 피를 흘려 지켜준 나라가 보내온 방패를 받아드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라인메탈의 소식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한국의 K2 전차를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말고. 레오파드 1을 연구한 사람들이 만든 전차야. 토마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배워서 결국 우리를 넘어섰다는 걸 이 아비는 진작에 알고 있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나토 본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폐허 위에서 이를 악물던 사람들. 그들이 만든 전차가 지금 제 조국의 동쪽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반도체가 나토의 AI 두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포탄이 유럽의 화약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준 나라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보다 아름답고 이보다 무서운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토 안보 브리핑의 실체 어떠셨나요? 한국 전쟁 직후 1인당 국민 소득 67달러, HBM 세계 점유율 94%,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뒤바뀐 유일한 나라, 유럽 동부 방어선 신규 전차의 60% 이상이 한국산. 어느 나토 전략가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방심하는 순간 시장 자체가 뒤집힌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텅 빈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들의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을 때 묵묵히 칼을 갈았고 그리고 마침내 유럽의 방패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세계의 오만함을 부수는 거대한 무기가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긍지 2글자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